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시장 흔들릴 때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안정이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지.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도 그랬고요. 최근 시장이 흔들흔들 때마다 박사님께 인터뷰하거나 뭐 이렇게 질문 많이들 받으실 것 같은데 네.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뭐 강세장 끝났냐? 그리고 강세장 끝났냐? 조금 부드러운 질문은 네네. 이제 스타일이 시장의 스타일이 시장의 스타일이 좀 달라졌느냐? 바뀌었냐? 바뀌는 거냐? 간단하게 보자면 강세장 끝났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보지 않고요. 끝났다고 본다라는 말씀하신 줄 알았네요. 네. 조금은 뭐 정상적인 조정이고 네. 이 조정을 딛고 조금은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에 관한 문제는 빅테크, 좀 혁신 성장주 빅테크들이 조정을 받는 것은 지금 네. 맞지만 조금 많이 쏠린 만큼 그 조정이 너무 거칠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네. 나머지 쪽,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의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고 보면 나쁘지 않은 조정일 것 같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었던 거,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라는 질문에는 이게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다른 스타일의 종목들이 잘 버텨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그래서 한시적으로 네. 스타일의 로테이션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네. 간밤에도 다운 올랐습니다. 네네. 그렇듯이 지금 이러한 그 종목별 이제 쏠림과 역쏠림, 약간 차별화와 이제 역차별화 이런 것들은 네. 조금은 한시적으로는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일단은 결론을 이렇게 내려드려서 명쾌한 해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말씀해 주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하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원래는 환율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네. 2탄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시장인지라. 네, 시장이 시장인지라 조금 네. 좀 미장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한 번 더 다뤄보고 싶어서 밸류에이션. 그 얘기를 먼저 하고요. 시간이 있으면 또 환율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 미증시가 과열이 맞긴 맞았죠. 우리 투자자분들 다 이거 거품 아니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다들 올라갈 때마다 걱정하긴 했잖아요. 네. 네. 많이 쏠렸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프론트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환율과 관련된 문제고요. 첫 번째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과열이지만 거품은 아니다. 과열이라는 것은 너무 뜨거워져서 조금은 열을 식히지 않으면 폭발해 버릴 거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빅테크가 이번 달에도 계속 달렸다. 그러면 아마도 8월부터는 본격적인 약세장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다행히 7월 달에 조정을 보이면서 네. 열을 식혔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S&P 500의 IT 섹터 그 포워드 EPS와 이제 밸류에이션인데요. 좀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선을 이제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30배 PER IT 섹터 기준으로 이제 30배를 찍고 이제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뒤로 많이 돌려서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40배가 넘었죠. 한 네. 50배 정도 갔고요. 지금은 30배 부딪히면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비싸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 근데 이제 조금 비싸다 안 싸다는 것은 사실은 사후적으로 이익이 더 빨리 증가하면 그때 안 비쌌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익이 조금씩 스물스물 감소하면 그때가 상투네 이렇게 이제 조금 자의적인 또 사후적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싸다 비싸다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쏠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S&P 500에서 빅테크의 시가총액 비중이 33%까지 치솟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어제자로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30배가 깨졌겠죠. 30%가 네네. 깨져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17년부터 그린 거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최근에 올라왔고 조금 그래도 각도가 있게 올라왔다가 올해 들어서 또 가파르게 한 번 더 이렇게 치솟으면서 조금 약간은 화를 자초했다. 너무 이제 급등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뭐 저번에 이제 한번 방송할 때 2000년 닷컴 버블이랑 비교를 했는데 나스닥 100개, 나스닥 10종목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닷컴 버블 때가 30%였습니다. 지금이 30%거든요. 이제 그래서 닷컴 버블과 지금이 다른 것은 뭐 다 좋은데 너무 소수 종목에 쏠려 있다라는 것이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조금 기대를 걸고 있는데 경기는 뭐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연착륙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연착륙보다도 지금 증시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빅테크의 연착륙이에요. 빅테크 쏠림의 연착륙. 이게 경착륙되면 시장이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그렇죠. 거고요. 근데 이 빅테크의 이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한 25% 언저리 뭐 25%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27, 8%까지만 내려와도 시장은 굉장히 안정감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충족되죠. 첫 번째는 빅테크 자체가 실적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다른 업종에서 그 이익이 개선돼야 된다는 거. 채워져야죠. 예, 그러면 이게 양방이 서로 상쇄되니까. 네, 상쇄되면서 네. 이게 더 시가총액 비중이 더 빨리 안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시장도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네.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포트폴리오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이제 그런 빅테크 종목들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내 포트는 빠지기만 할 텐데 그렇죠. 예.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S&P 500이나 뭐 나스닥 지수를 놓고 보면은 빠져도 다른 쪽에서 채워주면은 네, 채워주면서 사실 크게 네, 뭐 그러면 횡보를 결국에는 보일 수는 빅테크도 있겠지만. 또 이제 다시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지만 빅테크가 무너지지도 않아야 되고 네. 실적이 다른 업종에서 실적이 조금 개선돼야 되고 계속 그리고 뭐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뭐 요즘에 뭐 엔캐리 트레이딩 이 청산도 뭐 너무 과격하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이제 뭐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네네. 우리가 다 그거를 가늠할 수는 없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집중화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의 시가총액이 33%였던 점, 그다음에 지지난주에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나요? 그 IT 섹터의 S&P 500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PER보다 지금이 한 40% 정도 더 비싸다라는 점. 네. 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빅테크가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기대치가 또 더 올라갔다라는 점. 이 세 가지가 지금 시장의 약점인데 간밤에도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뭐 마소라든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만 삐끗해도 그런 큰 종목들이 6, 7%씩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총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건 그다음 PR이 과거 평균보다 40%나 비싸다는 점. 그다음에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점. 이거는 약점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약점들이 집중화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다른 종목에서 올라오고 이 빅테크들은 내려오고 하면서 이 중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EPS 전체로는 S&P 500이 지금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올해 뭐 EPS 예상치가 한 9.7% 네. YOY로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컨센이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충족 가능한 수치 같고 내년도에도 한 14% 정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이것도 지금 뭔가 그렇게 크게 훼손되는 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금 뭐 이러한 그 너무 비싸다. IT 쪽에서 섹터 PER이 너무 과거 평균보다 비싸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번 달에 주가 조정을 통해서 지금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담 요인들이 지금 7월 달에는 사실은 이 고통을 통해서 약간 주가 조정을 통해서 지금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릴 수 있죠.
네. 시장에서 그 평균치를 내는 그 S&P 500의 누적 계속 그 전망되는 그 EPS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빅테크 종목들이 빠져도 다른 기업들이 채워지니까 이게 EPS가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높을 뿐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의 그 EPS 증가율도 계속해서 우상향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가 좀 미스돼서 그래서 빠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빅테크가 뭐 실적이 삐끗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지금 뭐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냥 클라우드 매출이 조금 쇼크다,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런 거고, 그 이전에 뭐 구글도 실적은 괜찮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지 실적 자체가 지금 시장 전체의 실적을 빅테크들이 끌고 내려가서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네. 시장이 심각한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 빅테크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예. 네.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가 단기적으로 랠리를 펼치자 시장에서는 이제는 러셀 2000 지수로 가자. 네. 다 버리고 중소형주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투자의 변화,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뭐 잠깐은 뭐 8월, 9월 뭐 이렇게 한두 달은 뭐 러셀 2000 뭐 네.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방어적인 섹터들 유틸리티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뭐 조금 PR이 중 PR이면서 안정 성장성이 담보된 뒷받침된 그러한 sek터 쪽으로 자연스럽게 뭐 지금 중화작용 순환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하죠. 네. 사실은 그래야 되고요. 그러면 좋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두 달은 있지만 결국에는 빅테크가 여기서 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어느 정도 순환매가 있어야지 빅테크가 완전히 주저앉는다 여기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시장의 약세장의 시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자료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네. S&P 500 그 이익과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 그리고 러셀 2000 지수와 그리고 그 네. 관련한 기업들의 이익의 흐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일단은 예. S&P 500은 같이 좀 동행하는 것 같긴 한데 러셀 2000은 일단은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주가가 실적보다는. 예, 어떻게 되는 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파란색 선이 S&P 네. 500인데 S&P 500 이게 실선은 주가고 점선은 EPS입니다. 네. 포워드 EPS인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조금 눈금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좀 다른 문제고요. 아무튼 둘 다 어닝의 증가 속도보다는 최근에 주가의 상승 속도가 조금 빨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러셀 2000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지금 뭐 이번 달에만 해도 한 7% 올랐나요? 그리고 괜찮죠, 지금. 그다음에 이익도 괜찮습니다. 근데 증가율을 보시면은 이익 증가율이 전체 S&P 500 대형주보다는 낮습니다. 네. 오른쪽 축인데. 그러니까 EPS 그로스는 낮은데 방향성은 지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중소형주들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러셀 2000은 적게 올랐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조금 이익이 우상향이고 주가도 우상향인 것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이 뭐 어느 정도 비싼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마침 이제 IMF가 이제 뭐 좀 쓴 자료를 한번 보니까 네. 이게 S&P 500의 지금 주가 상승률, 토탈 리턴이라고 그러죠. 토탈 리턴이 이제 까만색 선인데 이 까만색 선을 분해했어요. 어떤 요인으로 주가가 올랐냐라는 거를 이제 분해했는데 무위험 수익률이 지금 이제
밑에서 이제 네거티브를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채권 수익률이 높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주가 상승률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채권과 주식은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이제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한 파란색 선이 기업 이익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업 이익인데 네. 기업 이익이 계속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인 팩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익 증가와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요. 연한 그 회색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조금 위험 보상을 받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ERP는 사실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하거든요. 네. 과거 데이터 평균 차이에서 뽑아내기도 하고요. 네. 배당 모형으로 뽑아내기도 하고 내재 ERP 방식으로 뽑아내기도 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뽑아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재 ERP 방식으로 뽑아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장률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낮을수록 ERP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 마땅히 받아야 될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경제 성장이 뒷받침이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조금 낮아지는 추세다.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앞두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ERP가 갑자기 꼬꾸라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닝만 좀 어느 정도 애지간하게 버텨준다면 지금의 컨센서스 정도로 버텨준다면 주가가 바로 약세장으로 갈 가능성은 낮지 않다. 지금 마이너스 항목으로 깔아주고 있는 금리도 국채금리도 안전자산 무위험 수익률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는 조금 바로 그냥 강세장이 땡, 약세장 시작 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에 또 뜨겁게 올랐기 때문에 식을 때도 너무 빠르게 차갑게 식을까 봐 걱정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과도기라는 그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서 결국에 이 빅테크 종목들이 쉬어갈 때 다른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게 잘 받쳐줄 거야라고 지금 당장 모른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럴 거야라는 거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꺾이는 듯한 그런 약세장 바로 진입은 아니다. 네. 그러나 여름은 좀 우리가 힘들 것 같다. 이게 예. 이렇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9월에는 사실 FOMC 지금 뭐 7월 FOMC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9월 FOMC에서는 뭐 금리 인하를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런 FOMC가 분수령이 돼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단기 이벤트는 될 수 있겠지만 네. 시장의 공은 이미 그 높아진 밸류에이션과 실적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슈보다는 마이크로 이슈가 지금 미시적인 기업 이익 이슈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장이 2024년 이미 상반기 장에서 나타났고요. 네. 하반기도 사실 뭐 주연은 기업 이익이고 FOMC는 조연 정도가 아닐까. 네. 저는 파월은 뭐 조연으로 이제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사실 이제 어제도 뭐 유럽 경제 성장률이 나왔고 독일이 역성장했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네. 전 세계 경기가 얼만큼 빨리 식을지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식으니까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는 그 패턴, 뭐 속도 이런 것과 경기가 식는 속도 이 두 개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매크로에서 굳이 이슈를 찾자면. 그런데 뭐 지금 장단기 금리 차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경기 침체가 9월이냐, 9월부터 시작되냐, 12월 정도에 경기 침체가 확연히 시작되냐. 만약에 9월이나 10월, 12월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면 지금 D-6개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약세장으로 가는 거죠. 네. 사실. 하지만
이 경기 침체 시작이 내년 중반이다. 이 정도 조금 여유가 있다. 뭐 내년 이맘때다. 이렇게 여유를 갖고 우리가 조금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보면 지금부터 약세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뉴욕 연은에서 이제 계속 발표하는 10년 국채와 이제 3개월 T-bill 3개월 국채, 아주 초단기 국채죠.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10년 2년물은 22bp 역전돼 있고, 지금 보시는 뉴욕 연은에서 그린 10년 3개월물은 100bp, 한 110bp 정도 역전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이게 이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단기물이 떨어지니까. 네. 단기물이 더 크게 떨어지니까 내려가는데, 연준이 한 금리를 100bp 내리면 이거는 완전히 역전되겠죠. 100bp 정도 내리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죠. 내년 중반이죠. 네. 한 6월 정도 되겠죠. 올해 네. 2번, 내년 2번이면 상반기. 그러면 내년 중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음영되어 있는 부분이 리세션입니다.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역전되는 게 정상화잖아요, 사실은. 장기 금리가 더 높아지는 게 정상화인데, 네. 정상화되면 대부분 그때 경기 침체 짧던 길던 뭐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 연은이 얼만큼 이게 확률이 높다고 보면 홈페이지에 항상 올려놓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조금은 여유가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뭐 미국이 짧고 가벼운 경기 침체다. 네. 그렇다고 해도 일단 경기 침체 우려는 앞서 말씀드린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타격합니다. 그다음에 어닝을 타격하죠. 네. 두 개를 타격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버틸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지금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과 어닝의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냐라고 보기에는 이게 장단기 금리 차로 볼 때도 조금은 여유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러 환율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의 움직임도 보면은 더뎌지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좀 더뎌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여기도 보면은 시장이 확 꺾이지 않은 것처럼 뭐 약세로 확 꺾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조 자체가 그래도 이제 달러 강세가 점점 멎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지금 역사적인 3차 달러 강세의 끝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러가 연말까지 조금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강세는 어느 정도는 끝났다. 그래서 약간 약세 또는 약보합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연말까지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의 장기 추이인데, 빨간색 음영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장기간 강세를 보였죠. 이게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네요. DXY. 많이 올랐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네. 지금 0에서 0.1%의 기준금리를 0.25까지 올릴 거다라는 지금 뉴욕 시장에서 한 점심시간 이후로 엔화가 갑자기 내려갔어요. 152엔대로. 이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한 70% 정도의 사람들이 이번에도 뻥할 거야. BOJ가 금리를 안 올릴 거야. 라고 이제 봤는데, 지금 어제 간밤에는 이제 조금 올릴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더 나오면서, 네. 엔화가 이제 강세, 엔달러가 152엔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늘 있는 그 BOJ의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대로 한 15bp 정도를 올리고, 네. 0.25% 정도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6조 엔에 지금 다달이 QE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1, 2년 내에 결국에 한 2, 3조 엔으로 낮춘다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QE 테이퍼링도 방향성을 틀면, 제 생각에는 엔화는 한 150엔 정도의 지지선까지는 바로 뭐 앞으로 한 2, 3엔 정도는 완전히 내려가서 좀 뉴욕 시장을 압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이 결국엔 한 20조 달러 정도 되는 엔캐리 트레이딩의 청산을 어느 정도는 계속
유발할 거기 때문에 네. 미국장에는 조금 악재가 되지만 단기적으로 또 글로벌 환율 시장에서는 조금 뭐 엔화 강세 또 달러 약세라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오늘 인상을 안 한다. 음. 뭐 정말 비둘기로 이제 우리 언제 할지 몰라. 할지 몰라 이렇게 또 데이터에 기반하여 할 거야. 또 발 빼면 제 생각에는 뭐 157엔 8엔까지 다시 또 슈팅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좀 분수령입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아니면 이제 오늘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발언 시장이 원하는 발언을 안 해주면은 그것도 다시 이제 9월 FOMC로 공이 넘어가는 거겠네요. 모든 것은 가을부터 우리에게 여름은 정말 2024년 여름은 되게 쉽지 않은 더워 죽겠는데 시장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장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달러의 이제 흐름에 관련한 차트를 쭉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은 달러 움직임도 이렇게 이거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뭐 과거 어느 때와 좀 유사하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을까요? 좀 뭐 95년에서 굳이 비교하자면 2002년 정도의 달러 강세가 그 48% 올랐거든요. 지금이 한 43% 올랐으니까 좀 비슷하죠. 이게 95년에서 요 기간입니다. 근데 기간은 지금이 굉장히 깁니다. 기간은 훨씬 더 지금 95년에서 2001년보다 길고요. 달러의 절상률은 조금 비슷한데 아무튼 뭐 이게 강세 다음에는 이제 상당 기간 약세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강세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던 반면에 달러 약세 기간도 조금 짧고 달러 약세 폭도 이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지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다른 주요 국가들의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거의 200bp 정도 벌어지고 있고 그 요인이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강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또 미국 쪽으로 자본이 쏠리고 있는데 이거는 못 말리는 쏠림이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빅테크 정도 주가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닝 파워가 세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사그러들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뭐 사실 만약에 조금 시원치 않으면 다른 기업들이 그걸 떠받칠 거고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는 어닝스 파워가 굉장히 클 거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뭐 정당을 떠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땅에다 공장 지으라는 이제 그러한 정책은 바이든 정부 때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IRP 정책으로요. 법안으로. 그래서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리쇼어링 정책, 쇼어링 정책은 계속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달러 강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이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경제의 메가는 사실은 트럼프의 슬로건이지만 바이든도 메가입니다. 사실 정책을 뜯어보면. 그래서 이런 메가 정책이 달러 강세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이 온들 짧고 완만하고 조금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질 거다 약세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그동안 시장에 이게 뭔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다들 수출주, 미국 수출주.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약세의 폭은 과거보다는 적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어쨌든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서면은 수출에 대한 데이터도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 시장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글로벌 달러 약세로 달러 강세로 그동안은 다른 나라 통화도 동반 약세였기 때문에 엔화가 또 제일 큰 폭으로 약세였고 사실은 달러 강세기에 수출 기업들이 원화 약세로 수혜를 받은 폭은 역대급으로 적었죠. 그리고 수출 산업이 대부분 뭐 하이테크 위주의 고부가 산업이 주축이 되어 있고 또 과거보다는 한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 생산이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지 생산이 있어서 로컬에서 나가는 수출품의 달러 약세 효과가 원화 약세 효과가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기업들의 경영에는 굉장히 더 중요하죠. 그렇죠. 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동하면 환율 시장이 상당히 기업 투자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가 좀 위축될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기업들은. 또 부대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달러 약세는 저는 뭐 약간 원화 강세를 유발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그렇게 1대1로 액면 그대로 악재는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달러 관련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달러 부채 문제도 지금 좀 신흥국 중심으로 위험하다라는 자료를 보니까 신흥국이라 치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가 지금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당장 뭐 8월, 9월에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지금 뭐 참고적으로 조금 이게 더 진행되고 혹시 생각보다는 세계 경기 침체가 빨리 온다 이러면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경기 침체가 혼자 오는 건 아니거든요. 누굴 데리고 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위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위험을 친구 삼아서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나쁜 짓 하자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사실 상상 부채 조정 리스크죠. 그런데 장기간 말씀드렸잖아요. 장기간 달러 강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역대급 2010년부터 거의 10년 이상 달러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달러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기업 국가들이 대부분 다 신흥국이고요. 여기 다 표시는 안 됐지만 신흥국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바로 돼 있는 것은 이제 부채가 많은 거고요. 플러스는 순자산이 많은 거라서 뭐 독일, 영국, 사우디 이런 친구들은 뭐 조금 부러운 애들이고 이쪽이 조금 문제인데 이게 뭐 터키, 그다음에 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 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빨간색 선인 달러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간다라는데 무슨 말이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달러는 좀 경기 침체기 때 그 전에 끌어다 온 달러 빚이 문제가 돼서 달러가 약세로 감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계 경기가 동반적으로 침체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를 일으키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를 일으킬 때 달러 빚이 많은 신흥국이 더 위험하겠네? 이런 쪽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겠네? 뭐 문제는 안 일으키더라도 경기를 끌어내리겠죠. 그래서 사실 전 세계 이 회사채와 대출, 전 세계 기업들의 부채입니다. 부채의 만기가 올해, 내년, 후년까지가 조금 많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뭐 그동안 열심히 땡겨왔던 빚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경기 침체기 때 얼만큼 잘 버티느냐. 그래서 조금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좀 우량주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주 만에 또 우리 박사님 모시고 지금 시장 상황, 좀 흔들리는 상황 속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날카로운 분석 내용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여름에는 쉽지 않을 거지만 우리에게는 또 가을이 오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잘 버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